자, 여러분 금요일인데 이렇게 수업 안 빠지고 다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할 얘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이퀘이션 혹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표현한다.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상태 방정식, 저번 시간에 상태 방정식 관련돼 갖고 간단하게 좀 뭐 얘기는 했었어요. 뭐냐? 전달 함수, 즉 라플라스 변환의 대안이다. 어떤 다른 방법이다. 근데 얘기했었죠.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던 전달 함수 혹은 라플라스 변환을 통한 시스템의 전달 함수. 근데 전달 함수라는 게 뭐였죠?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을 비율로 나눈 거잖아요. 그 결국 뭐예요? 시스템의 전달함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달함수라고 하고 G라고 하는 건 입력을 라플라스 변환한 U, 출력을 라플라스 변환한 Y의 비율이구나. 비율은 그러니까 입력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이렇게 비율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수박에 관련돼서 만약에 수박의 내용, 수박의 어떤 특성, 맛 이런 걸 어떻게 수박을 깨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 경우에는 입력을 어떤 뭐 특정한 입력을 주고 그거에 대한 출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으면 그리고 그걸 저장을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그게 바로 수박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달함수가 아니겠냐. 그 전달함수의 분모인 특성 방정식의 을 0으로 놓으면 거기서 폴이 나오는 거고 그 폴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만약 2차 함수 수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2차 그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면 그 시스템은 뭐 그죠? 입력에 스텝 입력을 줬을 때 그런 입력을 줬을 때 뭐 결과가 오실레이션 하거나 이렇게 스무드하게 올라가거나 뭐 이런 혹은 뭐 불안정하게 가거나 이런 시스템의 출력이 나오겠구나라고 또 짐작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함수라는 걸 알고 나면 시스템에 대한 걸 알고 나면 내가 입력을 무엇을 줬을 때 출력이 무엇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달함수의 정의가 그거였으니까.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율에 대한 거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딱 구해놓고 나면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굉장히 큰 무기예요.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제품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가 설명을 계속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디서도 입력이란 말과 출력이란 말만 썼지 그 시스템 내부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떤 자동차라는 시스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시스템, 수박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달함수라는 얘기 표현을 했지만 그 전달함수, 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모든 특성은 결국 입력과 출력의 비율로만 정의된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고 그 사고 방식대로 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게 전달함수 라플라스 변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은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뭐 비행기, 뭐 드론, 뭐 유도탄, 뭐 요즘 좀 저 유럽에서 안 좋은 일 많죠. 거기서 지금 막 무슨 뭐 제블린이라고 하는 뭐 대전차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드론도 지금 터키에서 만든 그 드론이 굉장히 지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면 그냥 단순히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만 정의된 전달함수는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시스템은 전달함수가 잘 맞고 그걸로 편안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조금만 복잡해지면 뭐 자율주행차, 뭐 로봇, 뭐 우주선, 비행기, 배, 뭐 이런 복잡한 시스템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전달함수로 입력과 출력으로만 단순하게 이렇게 비율로 하기에는 어렵다. 딱 그게 한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뭐 옛날에는 복잡한 시스템 못 만들었으니까 비행기 못 만들었고 드론 못 만들었고 로봇 못 만들었고 자동차 못 만들었으니까 단순한 시스템만 있었으니까 뭐 기차 간단하잖아요. 액추에이터가 하나잖아. 앞하고 뒤만 왔다 갔다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전달함수 충분히 가능해. 모터 하나만 모터 하나는 그냥 전기 주면 돌고 그죠? 전압 반대로 주면 반대로 돌고 전압을 낮추면 속도가 줄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전달함수가 아주 잘 맞아요. 그런데
그 모터를 여러 개를 써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로봇을 만들어,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비행기를 만들어, 우주선을 만들어, 이러다 보면 전달함수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상태 공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스템을 설명을 하려고 이제 개발된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통해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내부의 각 요소들의 상태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름이 상태 방정식인 거야. 즉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뿐만 아니라 그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기까지의 그 중간에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자율주행 차로 갑시다. 사람이 핸들을 돌리면 핸들에 묶여있는 무슨 렉앤피니언 기어 있었죠? 그 렉앤피니언 기어가 돌고 렉앤피니언 기어에 연결되어 있는 뭐 기계적인 시스템이 움직이고 그 기계적인 시스템이 움직이면서 그거에 따라서 바퀴가 움직인다? 이게 입력이 핸들 돌리는 이 각도고 출력은 바퀴의 각도지만 그 입력과 출력의 각도만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친다고요. 그 많은 단계를 무시했었어. 지금까지 전달함수는. 그냥 입력과 출력. 그러면 입력의 각도는 출력의 각도와 비율이 어떤가? 그것만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상태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상태. 이 중간중간에 이 핸들을 돌렸을 때 렉앤피니언 기어가 몇 도 움직이고 어떤 관계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기계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였기 때문에 바퀴가 몇 도로 움직이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저번 시간에는 그런 설명에 앞서 그냥 여러분한테 맛보기로 이러한 RLC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시스템 여러분 그냥 그림 그리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인덕터, 저항, 캐패시터죠. 그리고 전압원, ET 이게 L, R 순서대로 썼죠. C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T 이거 회로이론 때 했던 얘기예요. 이 공식은 회로이론 때 그대로 썼던 겁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하나도 안 틀려. 똑같아. 100% 똑같아. 이거를 회로이론 때도 그냥 저기 책의 뒷부분에 라플라스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걸 그냥 통째로 라플라스 변환해라. 그리고 우리 자동 제어 시간에 요 바로 3장 앞부분에서도 이런 미분 방정식 나오면 그냥 통째로 라플라스 변환해라. 이렇게 배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번 시간부터는 뭘 썼냐면 이러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얘를 쪼개자. 1차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로 쪼개자라는 거였어요. 2차 미분 방정식 하나를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로 쪼개자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했으니까 디테일한 건 다시 안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뭐 저기 질량 스프링과 마찰이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벽에 여기 질량 M이 있고요. 여기에 스프링 있고 이쪽에 마찰 그쵸? 마찰이 있는 이게 K고요. 이게 B인 시스템인 경우에 여기서 이쪽으로 Y라고 움직일 경우에 내가 힘을 이 방향으로 줬다. 이 경우에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는 2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것도 결국 풀어보면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온다라고 했고 또 2장 마지막에는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이 앞서 설명한 요 전기적인 2차 미분 방정식하고 너무 똑같다가 2장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결국엔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 3장 초반에 이거 풀 때는 무조건 라플라스 변환해라.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정말 쉽게 표현된다. 그리고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초기값이 0이라고 할 때 이걸 해주면 그게 바로 트랜스퍼 펑션이 나온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의 분모가 저쪽 했죠. 분모는 특성 방정식이었죠. 저쪽이. 그거는 그대로 유효해요. 그거 쓸모 있어. 단순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번
에서는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하기로 했으니 얘를 또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로 하자고요. 근데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표현을 하려면 먼저 거쳐가야 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하려면 먼저 상태를 잡아야 돼요. 잡는다는 표현이라 왜 잡는다는 표현을 썼을까? 뭐 구한다, 계산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상태를 잡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러분이 상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상태를 잡는다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x1이라고 하는 것과 x2라고 정말 생뚱맞지 않아요? 여긴 다 뭐 무슨 y니 m이니 b니 k니 f니 이랬는데 이 앞장에서도 여기는 뭐 i고 l이고 r이고 뭐 e고 했는데 갑자기 상태는 그냥 x1, x2로 잡은 거예요. 그냥 내가 정한 거야,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님 저는 x 너무 싫어요. 저는 z가 좋아요. z1, z2. 그래 상관없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x1, x2라고 쓰는데 본인만 굳이 z1, z2라고 쓰거나 뭐 y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x1, x2라고 잡은 거고. 그런데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이름을 정하면 뭐해?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항상. 응? 내가 어떤 꽃의 이름을 그냥 내가 꽃의 이름은 뭐야? 라고 내 맘대로 정할 수는 있지.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꽃인지는 내가 매핑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무슨 의미다. 내가 말한 이 이름은 저 꽃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이거 다음 장에 그거예요. 즉 나는 이러한 상태 변수를 x1, x2라고 내가 임의로 잡았어. 그런데 x1은 이거야. x1은 y야. 이건 정한 거예요. 그리고 x2는 x1 내가 앞서 잡은 x1을 미분한 거야. 근데 x1은 y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2는 y를 미분한 거야. 라고 내가 정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름 정하고 의미를 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알겠죠? 꼭. 그러니까 다를 수 있어요. 뭐 문제 풀어. 교수님 저는요 x3하고요 x5라고 쓸 거예요. 이름을.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저는 x5를 y라고 할 거고요 x3를요 저기 dt분의 dx5라고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요? 더 황당한 건 교수님 저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x1 나는 하나 싫어, 두 개 싫어요. 전 세 개 할래요. 그리고요 x1은 그냥 y라고 하는데요 뭐 x2는요 y 플러스 3이라고 하고요 x3는요 y의 제곱이라고 할래요. 상관없어요. 가 아니지. 내 맘대로 하라고 정말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 맘대로 정하고 의미도 부여했지만 그 의미가 결국에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상태 변수 정하고 상태 방정식 잡는 이유가 뭐야? 결국에는 시스템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의 결과물을 얻고 싶은 거잖아.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치. 최소한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할게요. 일단 지금은 그 설명하기에 앞서 그냥 따라오세요. x1을 y라고 잡고 x1을 미분한 내가 이걸 이렇게 정했으니까 요걸 미분한 거 요렇게 잡은 거예요. 그럼 잡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미분 방정식 하나는 쉽게 잡혀요. 상태 방정식 첫 번째 건 되게 쉽게 잡혀. 왜? 벌써 내가 x1은 y라고 했고요. x2는 x를 미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상태 변수끼리의 1차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그냥. 그래서 만들었어. 하나는 저절로 만들어졌네. 두 번째 거는 여기다가 이 첫 번째 요식에다가 넣어서 만든 거예요. 즉 y 대신에 x를 넣고요. y 대신에 x1을 넣고요. 그럼 이것도 x1을 넣으면 되겠죠? 이것도 x1을 넣으면 되겠죠? 넣고 나니까 교수님 이거는 m
dt 제곱분의 d제곱 x1이고 이거는 b dt분의 dx1이고 더하기 k의 x1은 f인데 요거는 제가 아까 x2라고 벌써 잡아놨는데요. 그럼 당연히 너무 좋네. 이거 x2라고 하면 되겠네요. 좋아. 그리고 얘는 내가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거 2차 미분 방정식인데요. 근데 잘 뜯어보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dt분의 dx1을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건데요, 교수님? x2인데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x2 써. x2 써. 그러면 얘는 x2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네? 그래서 식이 요렇게 복잡했던 게 2차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dt분의 dx2가 되고 교수님 그러면 얘도 1차 미분 방정식이고 얘도 1차 미분 방정식인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정리를 좀 할까요? 1차 미분은 왼쪽 항에, 그러니까 좌변이라고 보통 부르죠. 왼쪽에 놓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에 놓을게요. 이거는 벌써 돼 있네? 이거는 안에 손 안 대도 너무 편리한데? 손 안 대도 되고. 그리고 얘를 다 오른쪽으로 넘긴 거예요. 넘겨보니까 m dt분의 dx2는 넘기면서 좀 x1을 먼저 쓸게요. kx1 마이너스 bx2 더하기 f. 근데 여기 보통 이런 거 상수 뭔가 이렇게 앞에 상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m으로 다 나눌게요. 그래서 m으로 나누면 m분의 k, 얘도 m으로 나누면 m분의 b, 이거는 m분의 1 f. 그게 이건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한 거는 자, 이러한 2차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해라. 혹은 상태 공간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첫 번째 제일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고민이 상태 변수를 뭘로 잡을 거냐. 몇 개를 잡을 거냐.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게 근데 좀 이따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나오는데 쉽지 않아. 상태 변수 잡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의미가 있고 그걸 잘 잡으면 되게 쉽고요. 그 뒤에 쓰는 건 그냥 바꿔치기만 하면 되고요. 이거 제대로 못 잡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시간 아무리 쏟아봐도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게 돼요. 상태 변수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태 변수를 이렇게 잡은 거고요. 하나는 y로 잡고요. 하나는 x1을 미분한 걸 상태 변수로 잡은 거야. x2라고. 그 다음에는 그냥 써주기만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2차 방정식 하나가 1차 방정식 2개, 2차 미분 방정식 하나가 1차 미분 방정식 2개로 만들어지면서 단 뭐가 바뀌었어요? 교수님 원래 2차 미분 방정식은 y를 구하기 위한 2차 미분 방정식이었어요. 즉 이걸 다 풀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뭐 부분분수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결국 yt는 요걸 구하려고 한 건데요. 교수님 이거는요. 왜? x1을 y라고 대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y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당연하지. x1을 y라고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y가 안 보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건 뭐야? 결국 y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구하면 x1은 뭡니다. 나올 거고요. x2는 뭡니다. 나올 거예요. 되게 쉽게. 왜? 얘는 2차 미분 방정식이지만 얘는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이 쉽잖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쉽게 구해. 구하고 나면 x1, x2를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결국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래서 y는 뭐다 라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내가 상태를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건 x1이네? 그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구하면 바로 여기다 그냥 적기만 하면 되네? 그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상태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요즘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2차는 했잖아. 2차는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2차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궁금한 y를 x1으로 잡아. 그 다음에 x2는
그냥 그거 한번 미분해. x1 한번 미분한 거. 그래서 요 x1과 x2를 y하고 요거 혹은 이건 이거죠. dt분의 dy1. 이거와 이거를 원래 2차 미분 방정식에 그 자리에 있는 이거와 이거를 x1하고 x2로 바꿔. 끝.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2차 방정식은 그래서 교수님이 전달함수로 풀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전달함수로 풀고. 교수님이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하세요. 금방.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1, 2차는 그러니까 쉬워. 1차는 뭐 할 필요도 없고. 1차는 원래 1차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2차 넘어가면 3차, 4차, 5차, 6차 하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일반적인 얘기 나오잖아. 일반적인 n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거 라플라스 때도 이건 쉬웠죠. 이거 한번 하고 나니까 교수님 뭐 이거 뭐 전달함수 구하는 거 완전 껌이던데요. 뭐 G는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 읽으면 되는데요.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이거 그래서 뭐 SN승 더하기 AN-1 SN-1승 더하기 점점점점 A0분의 위에 거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요. BM SM 더하기요. BM-1에 뭐 SM-1 점점점 B0 이렇게 전달함수 풀면 되고요. 입력이 만약에 뭐가 뭐 S분의 1이라고 입력이 있으면요. Y는요. G에다가 U 곱하면 돼요. 왜냐면 전달함수의 그 정의가 입력과 출력의 비율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싹 집어넣어갖고 쓰면 식이 나오잖아요. 교수님 이거는 S에 관련된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분분수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돼요.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지금까지 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상태 방정식으로 하라고 하면 이것도 너무 자연스러워. 이것도 쉽단 얘기 하니까 내 얘기는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라플라스가 제일 쉬워. 근데 솔직히 말해 라플라스가 제일 쉽지만 아까 얘기한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잖아. 내부의 정보가 빠져 있거든. 근데 그 내부의 정보를 알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이 상태 방정식인데 이것도 쉽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요. n차가 나오잖아요. n차 미분 방정식. 그러면 딱 생각을 하는 거야. n차 미분 방정식이면 상태가 몇 개 필요해? 상태가 몇 개 필요할까요? 수업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건데 답이 좀 빨리 안 나온다. 금요일이라 그런가? 승채 학생 금요일 치고는 굉장히 답이 빨랐어. 좋아요. n개 맞습니다. 승채 학생 정확해요. 상태가 n개가 필요합니다. 그쵸? n차 미분 방정식 한 개는 1차 미분 방정식 n개면 돼요. 좋아 보이진 않죠? 느낌이. 너무 많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되게 쉬워. 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자, n개니까 n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름은 이제 x1, x2, 점점점점점 xn개가 필요한 거야. 상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와, 이게 상태 개수, 이게 상태예요. 혹은 영어로 state. 그쵸? 자, 그 다음에 x1은 그럼 보통 어떻게 적겠어? 아까 했잖아. 아까 2차처럼. 이거 y를 잡으라고요. 그 다음에 x2는 어떻게 적겠어? 아까 한 거 어떻게? 요거 한번 미분한 걸로 잡어. dt분의 dx1. 즉 x1이 y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dy. 그럼 만약에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x3면 요 x2를 미분한 거라고 잡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dt분의 dy 또 dt 제곱분의 d제곱 y잖아요. 두 번 미분한 거잖아. 이렇게 잡겠지. 이렇게 잡으라고.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xn번 xn 그러니까 그 n번째 상태는 뭐겠어요? 자 보세요. x가 2일 때 한 번 미분한 거잖아. x1이잖아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한 번 미분한 거죠. 한 번 미분. x가 3일 때 이거 두 번 미분한 거네요. 여기는 한 번 미분이고 미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xn이라고 쓰면 분명히 n-1번 미분이고 그쵸? 이렇게 쓰겠네. 이거야 이거. 그래서 n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서 내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계속 얘기하지만
상태는 여러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마음껏 잡아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쉬워.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팁을 알려주는 거야. 책에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이런 편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상태는 잡았잖아요. 이건 상태를 잡았으니까 1번 상태 잡은 거 끝났고, 그럼 2번은 이제 뭘 할 거야? 이걸 이용해서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상태 방정식을 써야 되겠죠? 어떻게 쓰냐는 거지. 자, 상태 방정식은 여기 좌변이 있고요. 는 우변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좌변에는 1차 미분이 표현되고 우변에는 미분 없는 걸로 쓰는 거야. 즉, 자, 첫 번째 방정식 1번을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순서대로 써줘요. x1을 미분하면 뭘까요? 아까 썼잖아. x1을 미분하면 x2라고 썼잖아. 그래서 상태 방정식 1번 끝났어. 식 1. 식 1 끝났어. 식 2는 두 번째 식은 이게 n개 만들어져야지. n개. 식 n개가 필요한 거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쓸까요? 두 번째 식도 쉽지 뭐. x2를 미분하면요. x3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상태는 x2를 미분하면 x2는요 x1을 미분한 거고요. x3는요 x2를 미분한 거고요. xn은요 xn-2를 미분한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고선 식은요 반대로 읽어요. x1을 미분하면 x2고요. x2를 미분하면 x3고요. 요걸 미분하면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쓴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쓰면 식이 몇 개 나와요? n-1개가 나와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 쓰면 n-1개의 식은 완성이 돼요. 즉 뭐냐면 맨 마지막 식이 하나가 남아. 응? 여기 있는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순서만 바꿔서 옮겨 적으면 n-1개의 상태 방정식이 나옵니다. 호잘 시스템에만 해당되는 건지 승채 학생 좋은 그 지적이에요. 승채 학생이 되게 지금 우리 채팅창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커자란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커자. 여러분 커자라다라고 했던 게 저번에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커자라다는 게 뭐죠? 0보다 시간이 0보다 적을 때 입력이 만약에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력을 정의할 때, 시간에 따라서 입력을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리가 보통 입력을 어떻게 정의했죠? 0초 전에는 입력이 없다가 0초 이후에 입력이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혹은 만약에 스텝이면 이렇게 되고 경산 좀 이따 배우겠지만 경산은 뭐 이런 식으로 0초 전에는, 그러니까 0초 전에는 입력이 다 없었어요. 코자란 시스템은 0초 전에 입력이 없을 때 출력도 안 나와요. 그걸 코자란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당연하지 않을까? 이가 t가 있고 이게 출력이에요. y가. 0초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 시스템. 너무 당연하지 않아? 입력을 주지 않았는데 출력이 나오면 그 이상한 시스템이지 않아요? 그 이상하지. 그래서 코자라다는 뜻은 cause가 뭐야? cause. because 할 때 그 cause. 원인이잖아요. 원인. 그래서 이거의 형용사형이거든. causal 하다라는 거는 원인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출력이 나온다는 의미는 출력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입력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출력이 나왔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커잘한 거다. 원인이 있는 시스템이다. 뭔가 출력이 나왔다는 얘기는 입력이 있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채 학생이 되게 좋은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커잘한 시스템, 라플라스는 커잘한 시스템에만 적용됐죠. 왜? 우리가 초기값을 무조건 0으로 한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초기값이 0이라는 얘기는 입력이 없을 때 출력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잖아. 초기값이 0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0초에는 입력이 없었기 때문에 출력도 없다. 그래서 초기값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0초 때는 없다. 0이다.
그래서 그게 커자란 거거든. 그런데 초기값이 있다면 그건 무슨 얘기야? 0초에 초기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입력을 0초에 줬기 때문에 0초 바로 직전에도 뭔가 출력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커자라지 않았다는 시스템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라플라스 변환 전달함수에서는 커자란 시스템만 정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뭐 초기값이 0입니다 라고만 했는데 그거를 좀 멋있는 말로 바꾸면 커자란 시스템에만 라플라스 혹은 전달함수는 정의가 된다 라고 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 승채 학생이 물어본 건 상태방정식은 그러면 초기값이 0이 아닌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상태방정식은 커자라지 않은 시스템에도 적용되고 더 좋은 건 넌리니어 시스템에도 적용되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의 상태방정식은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다 상태방정식을 하는 거야. 라플라스 변환 전달함수는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커자래야 되지, 선형이어야 되지. 뭐 라플라스 변환 자체는 선형 아니어도 되긴 하다. 쏘리. 아무튼 그런 조건이 되게 많이 붙는데 상태방정식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만능이야. 그래서 최근에는 다 상태방정식으로 지금 해요. 그렇지만 왜 그럼 교수님 요즘 핫하다는 상태방정식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라플라스 전달함수를 하나요? 두 가지. 일단 쉬워. 이해하기가 쉬워. 여러분들이 그 제어 혹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기에는 전달함수가 굉장히 깔끔해요. 입력과 출력의 비율 깔끔하잖아.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변환 외우는 것도 쉽고 뭐 변환 쌍만 외우면 다 라플라스 변환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좀 간단한 미분 방정식은 다 풀 수 있다라고 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쓸모도 있고 좋잖아. 그리고 두 번째 라플라스를 쓰는 이유는 간단한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라플라스를 이용한 전달함수 방법이 잘 먹혀요. 잘 돼. 그러니까 굳이 간단한 시스템을 상태방정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금방 얘기한 거 다시 또 상태 n개를 잡았고요. 오케이? 그 중에 여기서 두 번째 식부터는 그냥 요거를 이거 서로 왼쪽하고 오른쪽 바꾸면 요게 바로 이 식이 되죠. 상태 방정식 1이 되고요. 요게 상태 방정식 2가 되고요. 그 다음이 상태 방정식 3이 되겠죠. 그 다음 얘를 옮기면 상태 방정식 n-1이 됩니다. 즉 dt분의 dx n-1은 xn이다 라고 하는 식 n-1번째 식까지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그냥 정의하는 순간. 그런데 이게 전체가 n개인데 요 위에가 하나 내가 이걸 안 쓰, 이건 상태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상태 변수기만 하고 상태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미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쓸 수가 없어. 오른쪽에다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가 b잖아. 그 b는 게 바로 이거예요. dt분의 dxn은 뭐냐? 그러면 딱 맞죠? 1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갔으니까 딱 n개죠? 미분방정식 1차 미분방정식 n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쉬웠어. 그냥 갖다 적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씩 그냥 옮겨 적으면 되니까. 근데 맨 마지막 하나는 이거 어떻게 적지? 이거를 바로 여기서 바로 읽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 요 식에서 읽어요. 마치 전달함수에서 읽듯이 어떻게 읽냐면 자 xn을 미분한 게 뭐죠? xn은 뭘로 정의되어 있죠? 요걸로 되어 있잖아. y를 n-1번 미분한 걸 xn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xn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거는 y를 n번 미분한 거랑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네요. 얘가 바로 dt분의 dxn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 얘는요 얘인데요 xn인데요 얘는요 x2인데요 얘는요 x1인데요 얘네들은 손 못 대요. 입력은 손 못 댑니다. 우리는 입력을 상태로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죠? 요거 빼고 얘는
1차 미분이고요. xn의 1차 미분이고요. 나머지는 얘는 상수 xn, 상수 x2, 상수 x1. 아예 미분 자체가 없고 그냥 뭐 x1 곱하기 3 더하기 x2 곱하기 4 더하기 x5 뭐 그런 그냥 다항식이네. 입력 빼고. 그쵸? 그래서 교수님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 n-1개는 그냥 적으면 되고 여기 상태 변수 잡은 거를 너무 복잡하다. 내가 한번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 하나씩 그냥 좌변하고 우변을 뒤집어 갖고 옮겨 적으면 돼요. 요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식은 우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요 미분 방정식에서 대입만 해주세요. 얘를 상태 변수로 바꾸고 얘를 상태 변수로 바꾸고 얘를 상태 변수로 바꾸고 얘도 상태 변수로 바꾸고 그쵸? 아니네요. y가 아니라 y n-2를 얘는 상태를 어떻게 잡냐면 dt분의 d 뭐의 미분이냐면 dt n-1에 dn-1번 미분한 얘를 한번 미분한 거다. 근데 얘는 뭘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xn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xn을 한번 미분한 거다. 그 다음에 얘는 손을 못 대요. 입력에 미분 있는 건 손을 못 대요. 지금은. 그래서 얘는 그냥 ft다. 입력이라고 그냥 생각하자. 하고 나서 식을 써주면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럼 결국 뭐야? 1차 미분, 1차 미분, 1차 미분, 1차 미분, 1차 미분, 1차 미분. 그래서 n차 미분 방정식 한 개는 n개의 여러분 이게 전체가 n-1개고 이만큼이 n-1개고 여기다 플러스 한 개 더 추가되죠? 그러면 다 합쳐서 n개죠?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응? 시험에 꼭 나와요. 중간고사 우리 저기 이번 달 말에 볼 거야. 이번 달 마지막 주 금요일 수업 시간에 볼 거거든요. 그때 이거 꼭 나와요. 상태 방정식으로 바꾸세요.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하세요. 꼭 낼 거예요. 왜냐면 워낙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내가 좀 풀어놨는데 예제에서 3-6-1 요 문제를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래요. 여러분 이거 라플라스 이거 2장의 연습 문제인가? 2장의 그 아마 숙제 중에 하나 같은데요. 이런 그 질량이 하나 있고요. 여기 마찰은 없네요. 질량 2개 있고요. 스프링이 3개가 매달려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중에 내가 맨 이쪽 질량 M2라고 하는 쪽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당겼어요. 뭐 줄을 매달아서 당기든 뭐 이쪽에서 툭 밀든지 뭐 했단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움직이겠지. 이쪽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제 얘가 힘을 딱 놓으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진동을 하겠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얘는 얘의 위치 시간에 따라서 요 y2는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겠구나.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다가 멈추겠죠? 멈추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여기 마찰이 없잖아요. 마찰이 없으면 줄질 않아. 그래서 아마 세상에 마찰은 당연히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얘는 계속 진동하고 있을지도 몰라. 계속 마찰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애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애가 없으면 계속 가겠죠. 마치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연달아 매달아 놓고요. 여기다가 전압원 이렇게 가해서 전압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전류가 평생 흐르죠. 대신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렀다가 이 방향으로 흘렀다. 이렇게 마치 교류처럼 왔다 갔다 해요. 전류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그렇게 돼요. 근데 세상에 저항이 없는 전자제품이 어디 있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에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요. 뭘로? 열, 빛, 이런 걸로 소모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그라들겠죠? 이것도 만약에 마찰이 없을 수는 없어. 세상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마찰 때문에 마찰의 어떤 열 이런 걸로 혹은 소리
빛 이런 걸로 이제 사그러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질량이 두 개니까 M1과 M2니까 M1의 움직임을 Y1이라고 하고 M2의 움직임은 Y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질량이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나올 거예요. 미분방정식이 두 개. 오케이? 질량이 세 개면 식이 세 개 나오고 질량이 하나면 식이 하나 나오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번에 얘기를 안 해줬네. 그래서 요거를 요 질량 M1을 기준으로 힘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힘을 뭐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질량이 움직이려고 하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애가 있고 움직이게 하려는 애가 있겠죠. 그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애는 누가 움직이게 해요? 얘가 움직이게 하겠지. 즉, 요 스프링으로 인해서 M2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 스프링을 통해서 M1을 당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 때문에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할 거고 안 가려고 버티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특히 이쪽으로 가면 얘는 늘어나잖아. 그럼 늘어나면 안 늘어나려고 막 버티잖아. 스프링이. 그 힘이 요거예요. 그리고 질량은 기본적으로 관성이 있죠. 관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애는 움직이려고 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애는 계속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버티죠. 안 움직이려고 버티겠지. 그 힘은 바로 M1A죠. 이걸로 버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리 정리해 놨어요. 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애가 누구라고? 질량 M1A. 이거의 이제 가속도 A는 Y1을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머리에 점 두 개 찍는 게 미분 두 번 했다는 뜻이에요. 그 속도는 이렇게 찍으면 되죠. Y의 머리 위에 점 하나 찍으면 되죠.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래. 이게 점 찍는 이유는 원래는 제대로 정석은 이거죠. 두 번 미분한 거는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귀찮아해. 특히 여러분 알잖아. 아래 한글로 이거 쓸 수 있어요? 이거 쓰려면 수식 불러와야 되잖아. 그쵸? 어려워. 생각해보니까 머리 위에 점 찍는 것도 안 되는구나. 아래 한글에서. 이거 점 찍으려면 뭐, 이것도 기호 써야 되네. 아무튼. 아무튼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위에 머리에 점만 찍어요. 시간에 대한 미분은. 그래서 얘가 바로, 요게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양변에 이제 M 곱한 거예요. 오케이? 안 움직이려고 버티는 애는 질량, 관성이고요. 얘는 이제 결국 질량에 의한 관성이고. F = MA. 그리고 이 스프링이 얘죠. 안 움직이려고 버티겠지. 왜냐면 이쪽으로 움직이면 얘 늘어나잖아. 늘어나면 늘어난 길이만큼 반발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거고요. 그 힘이랑 안 움직이려고 하는 힘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누구죠?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얘가 땡기는 거잖아. 근데 얘가 왜 땡겨? 얘가 땡기는 이유는 얘하고 얘의 차이 때문에 땡겨지는 거죠. 스프링 양단. 그러니까 이 스프링의 이쪽과 이쪽이 똑같이 움직이면, 자, 스프링을 두고 질량 양편에 매달려 있는 질량이 똑같이 움직이면 스프링은 늘어나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더 빨리 움직이고 얘는 천천히 움직이면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스프링이 늘어나니까 반발력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프링 요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은 K2의 요것과 요거의 차이만큼, 늘어난 만큼이 작용을 하겠죠. 이게 바로 스프링 K2에 의해서 늘어난 이쪽 방향으로 가해지는 그러니까 끄는 힘이 되겠죠. 그 두 개의 힘이 같아야죠. 같겠죠? 작용 반작용이고. 그치? 이게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르면 부서지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부서졌다는 얘기야. 이 힘이 다르면, 이게 같지 않으면 부서졌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관련된 식도. 내가 이쪽으로 여기는 힘을 이쪽에 직접 가했네요. 그럼 가한 힘이 더 추가가 되겠죠? 바로 여기처럼.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누구예요? 내가 힘을 가했잖아.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그 힘, 움직이게 하는 힘.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번에는 이 스프링을 반대 개념으로 잡자고요. 얘가 M1이 얘를 밀어. M1이 더 빨리 와. M2가 더 천천히 가. 그러니까 Y1이 더 큰 거지. Y1이 더 이쪽으로 가고 Y2가 조금 가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스프링이.
이쪽이 더 빨리 오고 더 많이 오고 이쪽이 천천히 가면 이렇게 압축이 되잖아요. 압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M2를 더 많이 밀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 순서를 바꿨잖아요. 얘는 Y2, Y1을 썼고 얘는 Y1하고 Y2 쓴 이유는 이번에는 Y1이 더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갔다는 얘기는 스프링이 오히려 쭈그러들어서 그 쭈그러든 힘 반발력만큼 얘를 더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쪽으로 가게 하는 미는 힘, 그 다음에 얘 당기는 F 합쳐갖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 힘이고요. 이쪽은 뭐예요?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애죠. 즉 얘가 질량 M2가 있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M2, Y2의 미분이 있고요. 당연한 거죠. 질량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더하기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얘는 쪼그라들죠. 스프링은 압축되죠. 압축되면 뭐예요?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만큼 K3의 Y2만큼 반발되니까 한쪽은 벽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 상대방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힘의 균형이 맞죠? 이 두 식이에요. 이게 2장에서 여러분이 숙제하거나 했었을 때 여기까지만 했다고. 요렇게 2장에서. 그러면 뭐예요? Y1의 2차 미분 방정식, Y2에 관련된 2차 미분 방정식 하나씩 생겼다고. 왜? 질량이 두 개니까. 질량이 두 개면 미분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도 2차 미분 방정식이고 얘도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쉽게 구합니다.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되게 쉬워요. M1 S제곱 Y1 더하기 K1 Y1는 K2 Y2 마이너스 Y1 이것도 M2 S제곱 Y2 플러스 K3 Y2는 F 더하기 그냥 소문자 대문자로 바꿔준 거밖에 없죠?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Y1끼리 다 묶으면 Y1은 뭐가 나올 거고 이것도 Y2끼리 모으면 Y2는 뭐가 나올 거예요. 끝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해요? 뭐 F가 입력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뭐 입력이 뭐 S분의 1일 수도 있고 그치? 뭐 사인일 수도 있겠죠? 그럼 뭐 S제곱 플러스 1분의 뭐 1일 수도 있고요. 코사인일 수도 있죠? 그러면 뭐 S제곱 플러스 1분의 S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익스포넨셜이다? 그러면 S 플러스 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죠? 아니면 뭐 임펄스다? 그럼 1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입력이 가해졌을 때 출력을 구하면 Y는 뭐다? Y2는 뭐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를 부분분수 전개를 해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주면 Y2는 뭡니다. Y1은 뭡니다. 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전달하면서 좋아. 라플라스 변환 되게 좋아. 다 좋은데 이렇게 안 하고 이 방법 쓰지 않고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달함수 방법이 아닌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통한 전달함수 방법이 아닌 2차 미분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 2개 이것도 1차 미분 방정식 2개로 쪼개면 결국 합이 1차 미분 방정식 4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자. 그게 상태 방정식이다. 그럼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상태 변수를 잡는 거라고 그랬죠? 상태 변수를 뭘로 잡지? 되게 복잡하다고요. 너무 머리가 아픈데 다행인 건 뭐라고요? 얘 따로 생각합시다. 아까 라플라스 하듯이. 이것도 그냥 보니까 Y1의 2차 미분 방정식이네? 그러면 Y1은 X1이라고 잡자. 그럼 X2는 Y1 한번 미분한 걸 잡지 뭐. 이렇게 잡지 뭐. 혹은 같은 얘기죠. DT분의 DX1으로 잡지 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봤더니 이거 Y2의 두 번 미분이네? 그러면 X1하고 X2는 썼잖아 벌써 이름을. 그럼 이번에는 X3하고 X4를 잡고요. X3는 Y2라고 잡고 X4는 DT분의 DY2 즉 DT분의 DX3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한 Y1 대신에 X1으로 바꿔치기 하고 Y1을 한번 미분한 걸 X2라고 바꿔치기 하고 X2는 X3라고 바꿔치기 하고 Y2를 한번 미분한 거는 X4라고 바꿔치기 하면 얘는 Y1을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는 얘는 DT 제곱분의 D제곱 Y1이고 얘는 DT분의 D의 DT분의 DY1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뭘로 정의했어요? x2라고 정의했다며. 그러니까 얘는 x2를 한 번 미분한 거랑 같지 않냐. 응. 그래서 얘를 요걸로 바꿔치기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쓸 거예요? dt분의 dx4라고 바꿔치기 하고 y1은 x1으로 y2는 x3로 y1은 저기 x1으로 y2는 뭐예요? y2는 x3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 식이 그쵸? 이거는 요걸 잡고 x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해서 요거는 그냥 저절로 써지죠? 왜? 이거 그냥 옮긴 거잖아. 요거 이렇게 옮긴 거죠. 요것도 이거 식 두 개는 저절로 만들어지고 요식과 요식은 바로 앞장에서 요식을 금방 얘기한 대로 바꿔치기 그쵸? 상태 변수로 다 바꿔치기 해주면 이건 뭐야? 딱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아까 내가 상태 방정식의 모양 왼쪽 좌변은 상태 변수의 1차 미분 우변은 상태 변수들의 선형 조합 뭐 개수 곱하기 뭐 상태 변수 더하기 개수 곱하기 상태 변수 더하기 뭐 이런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상태 방정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답을 구하는 건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답은 우리 이제 결과 방정식이라는 표현 쓰는데요. 좀 이따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결과 방정식은 바로 y1이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 y1이잖아. 그 y1은 x1입니다. y2는 x2입니다. 이게 결과 방정식이야. 너무 쉽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바꿀 수 있겠지? 어? 아, 이거 똑같은 거 똑같이 또 썼네요. 금방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이런 n차 미분 방정식. 여기는 입력을 m 미분한 걸로 안 썼네요. 착하게. 그냥 입력은 그냥 f라고 썼네요. 이게 훨씬 보기가 좋거든. 이거를 그냥 선형 상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계속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이거를 한 개의 이거 잘못 썼네요. 1차라고 합시다. 1차 미분 방정식 즉 상태 방정식 여러 개 n개로 나누자 라는 의미였고 이건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설명한 거 또 나오네요. 이렇게 바꿔라 라는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이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 즉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각각의 x1, x2 얘를 스테이트라고 부른다. 혹은 스테이트 베리어블 상태 변수라고 부르겠다. 오케이? 여러분 개념 잘 아세요? 다 설명했던 거니까 뭐 이걸 디테일하게 다시 안 넘어갈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상태 변수의 의미와 상태 변수를 잡는 그 어떤 기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태 변수는 마음껏 잡으세요. 마음대로 알아서 잡으세요.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마음껏 아무 생각 없이 잡을 수는 없지. 그치? 일단 의미가 뭘까? 상태라는 게 뭘까? 그 시스템의 스테이트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시스템의 상태라고 하는 건 정의가 이거예요. 시스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좀 철학적이지 않아? 여러분? 여기 잠깐 옮길게요. 막 되게 철학적이지 않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낸다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내가 스테이트 X를 시간에 따라서 정의를 했으면 이 스테이트를 보면 이 스테이트의 내용들을 잘 시간에 따라서 쫙 훑어보면 그 시스템의 변화를 잘 이해를 하면 결국에는 그 시스템 전체에 이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땠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시간에 따라서 다 알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닐까? 그쵸? 내부의 상태를 다 알면 결국 그 전체 시스템도 다 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는 거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그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별로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도 외우라고는 안 해. 동적 시스템이라는 게 뭐야?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동적이라는 얘기는. 다이나믹하다는 얘기죠. 동적, 다이나믹. 그러면 그거의 반대, 정적, 스태틱.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동적 시스템을 모델링 하려면 상태 방정식과 상태 변수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솔직히 여러분들 한 8, 90%는 교수님 상태 방정식이 더 안 편리한데요? 라고 할 것 같아. 나도 안 편리하거든. 근데 뭐 책에서 편리하다고 하니까 편리한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아무튼 정의된 스테이트 x1부터 xn 즉 n개의 상태 변수이고 그걸로 이루어진 1차 미분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네요. 일반적으로 상태 변수의 정의와 무엇이 상태 방정식을 이루는가에 관해 몇 가지 기본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핵심 요거 두 개. 그리고 요거 밑에 내용. 결국 뭐냐면 내가 막 계속 설명했죠. 상태 방정식, 상태 변수 마음껏 잡으세요. 막 했지만 기본 조건이 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잡아도 되냐. 그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첫 번째. 어떤 이미 초기 시각 t0에서 x1의 t0, x2의 t0 이렇게 쓰면 그 시스템의 초기 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상태를 딱 잡았는데 상태를 뭐 x1, x2, x3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상태의 어떤 시간 뭐 3초에 그 상태의 초기 값들을 다 모아놓으면 결국 그 시스템의 초기 값도 알 수 있다. 말 되지 않아요? 그치? 그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라 뭐 이건 외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치? 지금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굳이. 응? 자, 두 번째. T0 이상, 그러니까 초기 조건, 아까 여기 위에서 초기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초기 조건 이후에, 이 얘기는 초기 조건 이후죠. 초기 조건 이후에 대해서 입력과 초기 조건이 주어진 상태라면, 위에처럼 이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진 상태라면 상태 변수는, 스테이트는 그 시스템의 미래의 동작을 완전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뭐 이런 뭔가 완벽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되게 부담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태 변수를 잡을 때 이거지. 상태 변수를 잡는 건 좋다. 네 맘대로 잡아라. 단 두 가지를 지켜라. 첫 번째, 상태 변수의 초기 조건이 그 시스템의 초기 조건을 표현해야 된다. 두 번째, 상태 변수들은 초기 조건 이후에, 초기 시간 이후에 모든 그 시스템의 결과, 출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즉 상태 변수라는 건 결국 그 시스템의 모든 초기 조건부터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그거 굉장히 어렵게 쓴 거야. 수학적으로 이렇게 가끔 보면 수학이 조금 쓸데없이 어려워. 괜히. 한국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그쵸? 그래서 상태 변수는 그거예요. 그냥 상태 변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결국엔 잘 잡아라. 어떻게 하면 잘 잡냐? 상태 변수 딱 잡았더니 그거 갖고 뭐 그 시스템의 현재부터 그 미래까지 다 표현할 수 있다? 잘 잡은 거다. 그거야. 그거. 포인트.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최소 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시스템의 상태 변수는 임의의 초기 시각 t0에서 앞에 설명한 이 얘기를 또 여기다 또 썼네. 그 변수들의 값을 알고가 이제 첫 번째 요거 초기 조건이고요. 그 이후가 이거잖아요. 그 이후에 가해지는 입력에 대해서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이게 똑같은 얘기. 이거 첫 번째 줄을 여기다 쓴 거고요. 여기까지 알고까지가 이거고요. 미안해요. 두 번 썼네요. 책을 너무 옮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미래를 완벽하게 정의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 이거예요. 그 이후에 입력과 뭐 결정하기에 충분한 변수가 이거고요. 를 위한 최소 집합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최소 집합.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서 상태 변수 잡을 때요. 이렇게 여기서 내가 잡았죠? 아까 예제 뭐였죠? 이거 잡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잡아도 돼요. x1은 y1이고요. x3는 이렇게 잡았잖아요. x2는 이렇게 잡고요.
내가 쓸데없이 여기다 또 잡아도 돼요. x5는요 y1 더하기 y2고요. x6는요 y1 마이너스 y2예요. 위에 또 가려졌네요. 미안해요. 내가 쓴 건 이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요. 막 x7, x8 막 적어도 돼요. 뭐 y1 곱하기 y1이고요. 얘는 y1 나누기 y2예요.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은 상태 변수로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다 표현할 수 있죠. 왜? 이거와 이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돼.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지만 되긴 돼. 근데 얘네들은 뭐야? 조금 쓸데없는 거잖아. 얘로 이 4개로 잡으면 충분한데 이 상태 변수 4개면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이죠. 추가적으로 이걸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표현하기에 최소 미니멈한 것만, 미니멈 집합만, 셋이 집합이잖아. 미니멈만 해라. 굳이. 알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미니멈이 여러분 생각하기 너무 쉬워. 뭐냐? n차 미분이면 그 최소 집합의 개수는 n개야. 상태는. 됐잖아.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태 공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상태 변수들을 다시 한번 보는, 여기 위쪽인가요? 요거네요. 요거를 요렇게 표현했잖아요. n차 미분 방정식을 요렇게 표현했죠. 상태 방정식을. 얘를 매트릭스 형태로 한번 써보자. 라는 거예요. 그게 상태 공간이야. 그러니까 봐. 이게 상태 변수죠. 1. 이게 상태 방정식이죠. 이거를 매트릭스 포맷으로 바꾸는 매트릭스 형태. 행렬 형태로 바꾸는 게 상태 공간이에요. 이건 여러분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옮겨 적는 거야. 그래서 되게 쉬워. 이 중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아까 말한 상태 변수 잡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쓰는 거가 조금 난이도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쉬워. 나머지는 다 그냥 적는 거야. 옮겨 적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옮겨 적는 수준. 자, 상태 공간은 매트릭스 형태니까 이렇게 쓰세요. 자, 보세요. 먼저 우리가 상태 변수를 x1부터 xn까지 잡았죠. 얘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세요. 갑자기 벡터. 여러분 무슨 벡터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경기 일으키지 않아? 오, 벡터 너무 어려워. 쉬운 거. 자, x1이라고 하는 벡터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쓸게요. 이 벡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벡터는 보통 어레이 형태니까 이렇게 이게 꺾는 괄호로 쓰죠. 자, x1, x2 좀 띄웠어요. x3, 띄엄, xn. 어려워요, 여러분? 막 경기 일으킬 정도로 어려워? 아니지. 이게 뭐야? 벡터 x, 상태 변수 벡터 x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상태들을 쭉 적어 놓은 거야. 끝. 이게 상태 벡터고, 상태 변수의 벡터고. 그러면 얘는 요쪽 상태 방정식의 왼쪽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상태 변수들을 다 하나씩 미분한 건데요. 요렇게 미분한 건데요. 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벡터를 어떻게 쓰죠? 벡터를 너무 쉽게 쓴 거야. 어떻게 써요? 벡터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하나씩 미분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x1을 한 번 미분한 거, x2를 한 번 미분한 거, x3를 한 번 미분한 거, xn을 한 번 미분한 거. 그런데 여러분, 교수님, 얘네들은 다 이렇게 밑으로 y축 방향으로 썼는데요. 얘는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쓰면 보기가 흉하지 않아요? 흉하지. 안 맞지. 솔직히 말하면. 수학적인 거는 이거 되게 행하고 열은 되게 차별을 둬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t를 써줘요.
이 t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t? 여기서 t 왜 썼지? 아무도 금요일이라 답이 느려. 아이, 철민 학생, 인실 학생 너무 좋다. 훌륭해. 어, t는 우리 철민 학생이 얘기한 대로 트랜스까지 써도 되고요. 트랜스포즈예요.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인실 학생이 쓴 말이 또 한글로 이게 전치예요. 전치. 즉 가로로 쓴 걸 세로로 써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너무 이거죠. 1, 2, 3이라고 하는 벡터가 3개짜리 벡터가의 트랜스포즈는 그냥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1하고 2하고 3으로. 반대로 1하고 2하고 3으로 쓴 거의 트랜스포즈는 다시 1하고 2하고 3이죠. 그 얘기예요. 뭐 어렵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은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요? 파이썬에서 어떻게 쓰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렇게 쓰면 되고, 교수님 얘도 그렇고 위치가 딱 이렇게 써봅시다. 좀 이거 자리를 맞춰 써볼게요. 이렇게 이거 dt분의 d 쓰기 귀찮으니까 내가 이렇게 쓸게. x1 미분은요, 교수님 여기 한 자리 띄고 한 자리 이렇게 좀 자리를 띄울게요. 이렇게 x2고요. x2의 미분은 x3고요. 그러면 x3의 미분은 당연히 x4고요. 쭉 가서 xn의 미분은 x1 자리에 마이너스 a제로네요. 마이너스 a0 x1 마이너스 a1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의 x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3의 x4 쭉쭉쭉 가서 끝에 가서 플러스 f 이렇게 되겠네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교수님 왼쪽에 얘가 딱 얘인데 모양이 이거의 트랜스포즈인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교수님 얘를 벡터로 씁시다. 이렇게 x1에 이렇게 벡터로 쓰고 이 꼴 다 똑같고요. 이 꼴이라고 쓰고요. 교수님 요거를 잘 한번 이렇게 써주면 매트릭스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 여기 없는 데는 다 0으로 채우고요. 이렇게 0으로 채우고요. 없는 데는 다 0으로 채우고 여기도 0으로 채우고 교수님 여기서 조금 요 x1, x2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x1, x2 즉 이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쭉 가서 xn이라고 하고요. 그 위치 여기다가 1이라고 딱딱 써주면 교수님 말이 되지 않아? 이렇게 곱해지면 이렇게 곱해지면 x2가 여기 곱해지죠. x2가 곱해지지.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지면 딱 나머지는 다 0 곱해지니까 없어지고 여기에는 x3가 딱 곱해져서 남겠죠. 너무 좋은데? 완전 깔끔인데? 그래서 여기 1 좋은데? 그리고 여기도 x1 여기는 1 대신에 여기 개수가 살아남으니까 교수님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너무 이쁜데? 그럼 얘는 몇 바이 몇 매트릭스예요? 이게 얘랑 차수가 맞아야 되니까 이게 n이네요. n개고요. 이것도 n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n 바이 n 교수님 이게 n 바이 n 매트릭스고요. 여기 n 바이 n 매트릭스네요. 그리고 이거는 n개의 벡터고요. n차 벡터고 교수님 이것도 결국 아까 여기서 정의한 얘랑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네요. 그러면 얘를 교수님 이거 이름을 정할까요? 이름을 뭘로 정하죠? 매트릭스 이름 생각나는 게 뭐가 제일 알파벳으로 된 이름 중에 뭐가 제일 가슴에 확 와닿을까요? 좋은 이름 뭘까요? 제일 좋은 이름은 A죠. 그래서 A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상태 공간으로 표현을 하면 x 미분은 ax예요. 그리고 a가 매트릭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요. 끝! 너무 쉽지 않아? 아니 상태 공간으로 표현하라고 했더니 x 벡터 x의 미분은 ax. a는 아까 말한 그 n by n 매트릭스. 얘는 n차 그러니까 1 곱하기 n 벡터. 얘도 1 곱하기 n 벡터. 얘는 n by n 매트릭스. 그 다음에 교수님 근데 아까 뭐 하나 빠졌는데? 교수님 맨 마지막 줄에 얘 F가 없는데요. F를 다시 이렇게 써주면 만약에 매트릭스 형태로 쓸 거면 이게 그러면 아까 다 n by n이었으니까 높이가 n이었으니까 그럼 이것도 교수님 이것도 0, 0, 0, 0 즉 다 n개 n-1은 다 0으로 채우고 맨 마지막에 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ft라고 이렇게 곱해지면 맨 마지막 시기에 하나만 살아남은 거랑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름을 또 뭘로 정하지? 얘는 벡터긴 벡터인데 이름을 뭘로 정할까요? 제일 쉬운 이름이 뭐야? A 했으니까 B 할까요? 그걸 B. 근데 교수님 아까는 입력이 하나라고 했는데 입력이 FT라고 하는 입력이 하나가 아니라 입력이 뭐 하나 둘 셋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 M개. 입력이 M개면 어떡하죠? M개. N의 반대. M개. 그래? 입력이 그러면 FT 하나가 아니야? 이것도 막 매트릭스야? F1, F2, 막 FM까지 있어?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교수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죠? 입력을 또 벡터로 표현하겠네요. 그래서 F1, F2, FM이라고 하는 입력을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정할까요? 입력 벡터.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야. 그러면 B가 아까는 한쪽이 n개였는데 이쪽 가로로 세로로 그런데 얘가 m개인데요? 그러면 n by n 매트릭스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B가 아까는 벡터였다가 입력이 여러 개인 걸로 가정하면 n by m 매트릭스 형태의 매트릭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게 상태 공간을 나타내는 벡터 형태입니다. 혹은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x는 이렇게 정의했고 u도 이렇게 입력 여러 개라고 뭐 f1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u1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m이라고 안 하고 p라고 했네요. 뭐 상관없어. 오케이? 이거 m by n이고 m by p라고 했네요. 아까는 나는 m by m이라고 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는 다 0이야. 대부분 다 0이고요. 맨 마지막 줄만 아까 여기 앞에서 보면 맨 마지막 줄만 값이 존재하고요. 특히 음수로 마이너스 뭐로 음수로 존재하고요. 여기 나머지 공간은 대부분 다 0인데 대각선 느낌으로 완전 대각선은 안 돼요. 완전 대각선은 다 0이고요. 대각선 밑에도 다 0이고요. 요 바로 대각선의 바로 위에만 1로만 다 존재해요. 1, 1, 1, 1. 나머지 또 여기도 다 0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 밑에 줄만 마이너스 숫자. 그리고 여기도 대부분 다 0이고요. 대부분 다 0이고요. 입력이 보통 하나니까. 뭐 2개, 3개일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좀 정리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출력 방정식은 어떻게 써요? 아까 출력 방정식 뭐라고 했어? 아까 우리가 쉬운 예제는 출력 방정식 y는 뭐였어요? y는 x였지 뭐. 뭐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 출력 방정식은 이거였잖아. y1은 x1입니다. y2는 x2입니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 매트릭스 형태로 또 쓰면 또 어떻게 되겠어? 결국 내가 원하는 출력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문제처럼 내가 원하는 출력도 상태 변수의 어떤 앞에 매트릭스 형태로 곱해질 거고 혹은 추가적으로 이럴 일은 거의 없지만 뭐 입력하고도 뭐 또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게으른 표현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을 A, B, C,
D. 완전 게을러. 상태 방정식 만든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플라스는 라플라스가 만든 거지만 상태 방정식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거든. 너무 게을른 거야. 이름 정하는 게. 그냥 A, B, C, D예요. 그래서 식을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요거. 얘는 상태 방정식이고요. 을 매트릭스 포맷으로 만든 거고, 얘는 출력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즉 y는 cx 더하기 du. 다 매트릭스란 의미로 얘를 이쪽 한쪽을 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요. 얘도 좀 굵은 글씨로. 얘는 좀 굵은 글씨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요게 매트릭스. 그러면 아까 상태 방정식의 매트릭스 형태도 이렇게. 요 두 개를 외워야 돼요.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상태 공간 표현법이에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넌리니어 책이라 내가 대학원 때 배운 책인데 여기도 중간에 보면 y는 x 닷은 ax 더하기 b 엄청 나오고요. 이것도 내가 대학원 때 배웠던 옵티멀 컨트롤인데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그 미사일 제어하고 뭐 인공위성 제어하는 책, 미사일, 인공위성,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제어하는 책을 다 뜯어보면 다 요 포맷이 나옵니다. 요 포맷. 전달함수는 잘 안 나와요. 전달함수는 모터 하나. 좀 간단한 거. 우리 연습 문제 풀었잖아요, 여러분. 숙제. 거기 보면 로켓도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로켓에서 요거 앞에 요거 피치 제어하는 거 정도만 하나만 전달함수로 표현하고, 근데 표현만 전달함수로 쓰고 결국 푸는 건 상태 변수로 다 풀어요. 그리고 비행기 피치, 그쵸? 그리고 우리 인버티드 펜들럼 내가 유튜브에서 올렸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전달함수로 푸는 푸는 사람은 별로 없어. 조금 하다가 다 상태 변수로 넘어가요. 미분 방정식까지는 똑같지. 상태 변수든 라플라스 뭐 전달함수든 다 미분 방정식 푸는 건 다 똑같이 풀고요. 풀고 나서 거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답을 만들어낼 때는 다 거의 90% 이상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상태 변수 이걸로 다 풀어요. 대단한 방법입니다. 이게 좋은데, 엄청 좋은데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배워. 더 배우고 싶다.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따로 공부를 하든가. 내가 강의를 하나 더 열어야 돼. 오케이?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